이제 다시 보수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보수가 엘리트만의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이렇게 그 한 사람들 대중들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류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런 극단적인 보수가 많아졌나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이 세대는 태극기 부대의 큰 형님뻘되죠. 우리나라에 처음 아스팔트 우파나 그때는 가스통 할배라고 불렀었는데 가스통 할배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가스통 할배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아마 90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 2003, 4년, 2, 3년경부터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길바닥에 아스팔트 우파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7, 8년 됐고 그 당시에 70대 초반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뭘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저는 이게 딱 우리 어머니 세대인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 90이세요. 1930년생. 중일전쟁 나던 해에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국어책을 읽고 있는데 이건 일본어 책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을 군국소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항공 배우잖아요. 왜냐면 이게 가미가제가 이런 소년들 내보내는 거예요. 나이 다 찬 사람들, 성인이 된 사람들 비행기 몰고 와서 드입하라고 하면 그 드입하겠습니까? 대장님이 앞장서시죠. 그러고 나오지. 솔선수범 하시죠 하고 왜 우리를 보냅니까 하고 그런데 15, 16 어때요?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교육이 15, 16 군국소년을 만들어서 피 끓는 청년들을 가미가제 내보내죠. 화랑관창 16, 잔다르크 16, 유관순 누나도 16. 제일 피 끓는 나이입니다. 저 군국소년을 만들어내요. 그 군국소년 일제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군국소년을 만든 게 국민학교를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1937년에 국민학교가 왕창 늘어나는데 그 군국소년이 해방을 맞이한 게 딱 15, 16 돼서 해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군국주의문을 뺍니다. 미군정이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그 교과서에서 군국주의 찬양한 거. 요건 그래도 사파는 남겨놨는데 이거는 사파까지 다 지워버린 거죠. 아마 무슨 군대 환영하거나 군대 출정하는 장면이나 전쟁이 이천하는 게 있으니까 사파까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군국주의 물을 빼는 거예요. 일본이 군국주의 물 많이 뺐습니다. 미 군정이 주도해서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자, 우리는 친일파 숙청 못했죠. 오히려 친일파한테 거꾸로 숙청당했는데 미 군정 주도하에 여러 명 사용시켰고요. 군대 해체했고 귀족 해체했고 고등경찰 해체했고 재벌 해체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직에서 10년 동안 추방했고 10년 동안 전쟁에 관련된 사람들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국주의 물 빼고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때가 안 빠져서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일본 군국주의 잔재의 부활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군국소년들을 전혀 손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군국소년이 뭐가 됩니까? 바로 서북청년단의 주역들이 되는 거죠. 서북청년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단이라는 게 일제가 만든 거예요. 왜? 군국소년들하고 투 트랙으로 봐야 하는데 당장 징병을 해서 군대 끌고 가야 하는데 국민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아야 일본 말도 알고 단체 생활, 조직 생활 경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게 앞으로 나가냐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입학식 할 때 그 제식 훈련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문턱에 안 가본 조선 청년은 일본 말도 못해 조직 생활도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걸 증명하려고 청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단의 전통이 해방 후에 이어진 거고 지금은 조폭영화에서 보면은 다 호칭이 형님이죠. 근데 50년대 조폭영화 보면은 다 단장님이에요. 단장님이라는 게 바로 청년단 단장이죠. 임하순이 유지광이니 제일 두목이었던 이정진이 다 단장님이죠. 그렇게 이제 서북청년단이 그런 깡패 조직인데 군국소년 키워내서 서북청년단 잘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한국전쟁 나가서 군인으로 싸웠어요. 군국소년 왜 만들었습니까? 황군 병사 만들려고 싸웠는데 일본은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 군국소년들 물을 뺐는데 우리는 군국소년이 국군이 돼서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반공청년이 돼서 조봉암 간첩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을 때
간첩죄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판결에 항의하는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하죠. 그래서 빨갱이 판사 타도하라, 유병진을 타도하라, 뭐 그렇게 구호를 불렀는데 이 반공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박정희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건설하죠.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지켰어요. 건설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스통 메고 나온 거지. 이게 가스통 할배의 기원이에요. 지금 태극기 부대의 큰형님들, 큰형님, 큰오빠 들리죠. 자, 이게 아까 이제 그 사진, 그 유재흥인데, 유재흥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때 군단이 3개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군단을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또 군단장을 시켜줬어요. 두 번째 군단이 이게 한국전쟁사에 남은 건데, 한국군 최악의 치욕적인 패배인 혈기전투입니다. 한국군 1개 군단이면 5만 명쯤 되거든요. 그게 중공군 1개 대대 400명에서 500명한테 포위 섬멸됐어요. 군단장이 착각을 해갖고 갑자기 예상 밖의 장소에서 중공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남해에서 내려왔는데 이거 그 사방에서 끈거리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군단이 포위됐구나 생각하고서 부대를 버리고 혼자서 비행기 타고 탈출을 했어요. 군단장이 탈출을 하니까 사단장들은 계급장 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불문가지죠. 그러니까 공포의 전염은 정말 빠릅니다. 그 사형제도 반대지만 군대에서 도망병을 직결 처분한다는 부분이 전시 상황에서 이런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사단장이 도망가 버리니까, 군단장이 도망가 버리니까 뭐 부대가 와해돼서 한국군 1개 군단에서 5만 명 중에서 2만 명은 도망가고 3만 명이 중공군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군이 포로가 돼서 사는데 한국군은, 중공군은 몇 명 안 되잖아요. 한국 전쟁사에서 최악의 치욕적인 참패입니다. 그 유재흥이가 국방장관이 됐어요. 이건 또 재밌는 비화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A급을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안 시킨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예컨대 최명신 장군 같은 진짜 무서운 군인이거든요. 참모총장 안 시키잖아요. 군에서 신망은 정말 두터웠는데. 나도 만나뵀는데, 만나뵈니까 딱 그 나이가 든 다음에 뵀지만, 야, 이래서 박정희가 무서워했겠구나. 나는 좀 최명신 장군하고 이렇게 대입되는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만났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인품이나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작전지휘권하고 비교해서 생각해야 할 게 광복군의 국외준승이라는 글자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냐면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중국 광복군 누가 만들었어요? 뭐 임시정부가 만들었지만 누가 돈 댔어요? 미주 동포들이 뭐 후원금 보내줬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실제 돈은 중국 국민당에 됐습니다. 무기 누가 대줬어요? 중국이 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어디서 활동해요? 중국 땅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컨대 뭐 가령 뭐 미얀마 해방운동이나 크루즈족 해방운동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칩시다. 뭐 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그 좀 도와주셔야 하면은 내가 그래 훈련시켜줄게 하고 어제 훈련도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내고 뭐 지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전지휘권을 한반도 내에서 행사하겠다고 하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네 나라 가서 작전지휘권 행사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중국 국민당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전지휘권을 광복군을 임시정부 군대로 만들었는데 작전지휘권이 없었습니다. 국의 준승이라는 게 뭐냐면 법준자의 오랏줄 승자, 포승.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꽁꽁 묶어놨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 국민당이 지원했던 조선의용부대가 북성에서 공산당 지역으로 가버렸으니까 야 이것도 얘네들 지원하다가 또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묶어놨어요. 나는 그게 중국 국민당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임시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백범이 주석이고 조소왕 선생의 위교부장인데 정말
의사록을 읽기 민망할 정도로 닥달을 당합니다. 우리 임시정부 하면은 이제 좀 보수적이다, 완고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완고한 영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전지휘권이 없는 군대가 그게 군대냐. 을사늑약 때 우리가 베낀 건 외교주권인데 군사주권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군사주권을 내놓고 우리가 나라가 없다고 겹방사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광복군이라고 대한민국 군대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냐. 작전지휘권 찾아와라. 난리를 칩니다. 오랜 교섭 끝에 저 작전지휘권을 반환을 받아요. 나는 작전지휘권을 찾아온 임시정부도 대단하고 믿고 내준 국민당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전지휘권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주한미군 뭐예요? 임시정부는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군대예요. 중국 영토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군이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이 어떻게 들어와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는 어땠을까요? 남베트남 군대가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남베트남이 망한 거를 그래서 망했잖아요라고 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남베트남에서 군대도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작전지휘권을 내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군에 문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방문해서 육사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다라고 말씀하셨고 한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 대려고 하는 거 있어요. 나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광복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으려면 작전지휘권은 찾아놓고서 해야지. 그래 그게 염치가 있는 짓이지. 자기 땅에서 작전지휘권을 내주고 작전지휘권을 찾아오자고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그 수많은 국방예산 갖고 진짜 떡 싸먹었냐고. 어떻게 북한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군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물론 갖추다가 힘드니까 핵무기 만들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한국군은 작전지휘권을 찾을 엄두를 못 내냐 이거예요. 작전지휘권 반환을 포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예요. 국군지휘권협정 폐기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사람이 공화당의 최용도 의원, 박정희 집권당이죠. 그리고 최용도라는 사람이 예비역 장군의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국군 작전지휘권을 찾아야 한다. 이거 분명한 주권제약이니까 찾아와야 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박정희가 했어요. 박정희가. 작전지휘권을 찾아오자고 박정희가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전지휘권을 찾아오자는 게 종북 좌빨이 되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친일 문제 잔재에서 생각해야 할 게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을 생각할 때 이게 친일파의 친일 잔재가 남았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누구 아들, 누구 딸만 갖고 얘기해요. 난 그거는, 아들이 원해서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연쇄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입장이 뭐냐면, 자식이란 것만 갖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부모의 행적을, 그것도 모르는 채 하는 정도까지는 비판해서 안 되는데, 그걸 대놓고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아니다, 독립운동했다. 얘기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 사적으로 얘기한다면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자식이니까. 난 그거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공적 지위를 맡으면 그건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친일 문제에 대한 공적인 입장을 갖고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친일파가 살아남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이거 한동안 꽤 그 문제가 됐었던 논문인데, 나하고 친한 김기혁 선생. 아사히신문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한국군도 위안부 제도를 썼다. 한국군이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걸 논문으로 썼죠.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내가 오늘 네, 책도 있어요. 책도 내가 갖고 있는 거 표제 찍은 건데, 이거 보세요. 3급 비밀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육군본부. 육군본부가 발행한 공식 최초의 한국전쟁 전사입니다. 그 중에서 6.25 사변 전사인데, 그 중에서 후방전사. 후방전사에서 따진다면 인사편과 군수편인데, 군수편은 안 나왔는데, 인사편만 나오고 말았는데, 이 인사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특수위원대를 설치했는데, 특수위원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서울에 있었던 3개하고 강릉에 있었던 하나만 냈어요. 제일 많이 한 거는 뭐냐면은 이동위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가 저걸 세명신 장군이 증언을 했죠. 그런 게 있었다 하고. 근데 그 전방에서 이제 그 전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위안소를 설치해 놓고 장병이 찾아가는 거. 이제 그런 식의 위안소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4개만 통계가 나왔습니다. 4개 있었던 위안부의 숫자가 89명, 100명이 안 돼요. 근데 1년 동안에 몇 명을 위안했다고, 실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위안을 했다고 하고 제시한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1인당 위안부 1명이 평균 6명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20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52년도에 한국군 숫자가 20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적어도 한국군이 한 번은 지나갔다. 숫자상으로는. 그럴 정도로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군만 쓴 거 아니었단 말이죠. 병사들도 이용을 했고, 장성들은 당연히 병사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걸 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이걸 실적이라고 육군본부가 펴낸 책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일본은 군대가 동원을 하고 군대가 개입을 했지만, 이 황군이 여자를 이렇게 동원하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나중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 해서 이걸 군이 개입을 안 한 것처럼 하고, 일부 또 민영화하기도 하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기도 하고, 군이 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 했지만 군이 한 발 빠지는 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식이, 이게 책이 나온 게 56년이니까 해방되고 10년 지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한국군의 지휘 수뇌부가 친일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에서는 뭐냐면은 위안부를 쓰는 걸 당연하다 이거예요. 나는 이 군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걸 민족 문제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근데 민족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본 놈들만 나쁜 놈들이 되죠. 근데 이거예요. 조선 사람이 조선 여자를 끌어다가 이런 짓 하면은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민족의 문제도 개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군사주의가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국가가 시민의 몸뚱아리를 어디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느냐의 그 문제인데, 그런 게 이어받은 게 일본 군국주의 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 이런 게 친일 잔재지. 누구 자식 그거는 좀 우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진짜 친일 잔재고, 이게 한국 보수의 민낯이란 말이죠. 이런 걸 그나마 최명신 장군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잘못된 짓이다.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새 장군이 그래요. 한국에서 내가 그거 회고록에 썼다가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몰라. 그런 거 썼다고.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건 밝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저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지촌 정화 대책. 이게 박정희 시대 77년이에요. 이거 나오고 20년 뒤에. 이번에 미군 상대. 난 이 숫자는 마사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만 명이 해도 주짐수 통계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만 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써서 맡긴 거고. 그래서 이런 매매춘, 미군 상대 매매춘 종사하는 여성들을 성병 진료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지촌 정화 대책이에요. 정화란 말을 박정희도 좋아하고 전두환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제 잔재를 물려받고 우리가 주인답지 못한 건데, 사실 역사에서 주인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근데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보면은 책임진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이들과 선생님들 중에 선원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 선원 얘기는 참 기가 막히죠. 언니는 안 나가요. 구멍조끼 안 입어요. 했더니 선원 맨 마지막에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야, 우리나라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대통령이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끈 사람이 이승만이나 세월호 선장이나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기 뭐 다 영화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대한민국호가 진작에 침몰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비틀비틀대면서 올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나. 세월호 사건이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 답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책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었어요. 세월호에서는 그 배가 복원력이 작용 조금 모자라서 그 배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호는 여기까지 온 게 이런 복원력들. 세월호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선원 22살 막내예요. 그 배의 막내예요. 막내. 매점에서 물건 팔던 비정규직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까? 이 기가 막힌 통계죠. 승무원이 대부분 섰어요. 우리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승무원이 그냥 배와 함께 선원들 최대한 대피시키고 배와 함께 장엄하게 사라지는데, 애들 많이 희생됐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희생됐어요. 여기 3명 구조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감 선생님이 애들 따라가셨기 때문에 2명 산 거죠. 훨씬 퍼센티지가 낮는데, 나는 그 구조 현황도 그렇지만, 우리 왜 미수습자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9분이었는데 그 중에 2분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탑승자는요, 15명이니까 거의 500명 타는 데서 500명에 15명이라면 3%쯤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 현황에서는, 미수습자에서 보면은 전체 9명 중에서 2분이니까 22%예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건 선생님들은 5층 객실에 있었기 때문에 배 기우뚱했을 때 갑판에 다 나오셨대요. 갑판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전원구조예요, 전원구조. 근데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왔고 또 미수습자가 많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애들 찾느라고 제일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고 날 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책임감 강하고 희생정신 강한 선생님만 단원고에 보냈을까요? 이런 불행한 일이 다른 데서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대한민국 어느 학교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시에는 하하호호 뭐 장난치고 그러던 선생님들도 저 위기 순간에 그 아이들 구하러 다 뛰어들었었던 거죠. 아이들은 또 어때요? 너무 오래 있었죠. 너무 착해서 애들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너무 오래 가만히 있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나가야겠다, 배가 기운 상태에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5살짜리 꼬마가 오더가도 못하니까, 야 저기 애 있다 해서 기어가서 애 안아서 앞으로 해서 애 내보내고 났더니 확 물들어서 그 아이들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을 잃었어요. 구명조끼 모자라니까 뒤에서 야 내 거 없냐 했더니 내 거 입어 하고 구명조끼 벗어줬대, 수영장을 하는 애가. 기막힌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고 대한민국호가 망하지 않는 일인데 어땠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모택동 아들이에요.
그 묘가 북한에 있어요. 모택동 아들이 북한에서 이거 전에 얘기했었죠. 모택동 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나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입니다. 도덕 교과서에 나온다.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미8군 사령관인데 그 사령관의 외동아들. 아버지 환갑잔치 치르고 새신랑 외동아들이 나갔다가 실종됐단 말이에요. 아마 북한 지역에 폭격을 나갔다가 고사포에 맞아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장성 중에 이 미8군 사령관의 아들뿐만 아니라 미군 장성 중에 부자가 같이 참전한 게 140상이에요. 그 중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35명이래요. 4분의 1이 아들이 희생됐대. 근데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성들 중에서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전쟁기념관에다가 동상 세워놓지 않았을까? 국정교과서 같은 거 만들 때 거기다 한 3페이지쯤 써주지 않았을까? 없어요. 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게 바로 다리 끊고 도망갔다는 데 딱 나오잖아요.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니야, 책임을. 그게 바로 한국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불행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